빅머니는 계속됩니다. 마감까지 시장을 면밀히 체크하시는 신중한 여러분에게 1부에 이어서 2부도 제가 여러분을 편안하게 퍼스트클래스로 모시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요. 코로나도 재확산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고 FOMC도 회의 발표도 좀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환율 또한 지금 오늘 조금 오르긴 했지만 좀 약세도 있었고요. 지금 수급에서 보면 특히나 외국인들 지금 코스피에서 지금 4,300억 정도 지금 팔고 있는데 선물 시장에서는 또 1조 넘게 수익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에서는 또 오늘 카카오페이 상장을 하다 보니까 또 시장의 관심 그쪽에 쏠리기도 했고요. 또 참 다양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수출은 호조세지만 또 미래를 또 가늠할 수 있는 경기 둔화 지표, 매크로 지표들을 보면 점점 둔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는 마냥 위험 자산을 선호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어려운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빅머니 2부 첫 순서 오늘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핫 이슈와 관련 종목 분석해보는 머선 일이고 함께 하실 텐데요. 자, 은별 캐스터가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은별 캐스터 고! 네, 머선 일이고 고은별입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이고 만들고 있는 이슈들,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확인해 볼 무슨 일은요.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 1월에도 역시나 추가 인상이 유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가오는 25일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진행이 되죠. 올해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회의이고요. 다음 회의는 내년 1월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한 한은은요, 이달에는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달 먼저 소비자 물가지수가 3%가 넘는 상승률을 달성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함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0.5%까지 기준금리가 하락을 했었는데 차근차근 기준금리가 다시금 상승하고 있는 건데요. 만약 내년 1월에 추가 인상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내년 말 기준금리는 연 1.75%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분석은요, 잠시 후에 스튜디오에서 들어보도록 하죠. 두 번째 무슨 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발 요소수 품귀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오늘 들썩이고 있습니다. 요소수는요, 경유 차량에 발생하는 배기가스를 줄여주는 필수품인데 트럭 등에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필수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의 수출을 제한하면서 품귀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인데요. 국내 요소 수입량의 3분의 1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데 석탄 공급이 부족해지자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수출해 만드는 요소에 대한 수출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10리터에 10,000원 안팎이었던 요소수의 가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만 원까지 폭등을 했습니다. 요소수의 품귀 현상이 심각하게 다뤄지는 이유는요. 소방차나 택배 그리고 농기구 등 우리 생활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기계들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택배 대란 등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이슈를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무슨 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폴리실리콘과 모듈 값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태양광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 태양광 발전 산업이 대거 지연되거나 취소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이 핵심 원료가 바로 폴리실리콘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해 1월에 킬로그램당 $10에 육박했던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10월 말에는 무려 $38, $4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업성에 대한 저하가 우려되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태양광 업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저가 공세에 맥을 못 추고 있었던 만큼 발등에 더 불이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관련해서 정책들을 논의하고 있긴 하지만 이렇다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태양광 업계 다시금 벼뜰 날이 올 수 있을지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무슨 일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게 오르는 그런 지금 시대가 아닐까 싶어요. 물가, 원자재 가격 다 지금 오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의 속도도 발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겠죠. 그렇지만 또 경기가 좋아서 물가가 오르는 또 상황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좀 나눠볼 분 모셨는데요. KP투자증권
여의도 지점 이성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모선일 중에 우리 이성훈 과장께서 어떤 이슈를 좀 눈여겨보셨는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뭐 시사한 반대로 뭐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또 내년 1월에는 또 추가 인상도 유력하다라는 뉴스 이슈입니다.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한국은행이 공개한 이 금통위 의사록이 지금 나왔잖아요. 어제 네. 나와주면서 이 6명 의원 중에서 이제 4명이 그 이번 달에 금리에 대한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 부분이 나와주면서 뭐 그전부터는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네.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3%를 넘어서고 이 인플레이션 우려는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글로벌적인 문제고 네. 뭐 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이런 그 물가 상승률과 함께 금리가 올라는 부분 같은 경우는 뭐 한 번 실현됐고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뭐 이번 달에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국은행의 어떤 기준금리 0.75%잖아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내년에 이 1월 달과 2월 달에 한 번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기준금리 내년 상반기 때 봤을 때도 지금 최대 1.1575%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금리에 대한 부분이 오르는 게 맞냐 안 맞냐 뭐 이렇게 좀 얘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네. 맞다라는 게 우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부분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금리를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반대 의견 쪽의 내용은 너무 급격한 거 아니냐, 급박하게 오르는 거 아니고 지금 인플레이션이나 물가 봤을 때는 내년까지도 오를 가능성이 큰데 지금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자산 그 배분 효과나 뭐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자산 배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한쪽으로 쏠릴 수가 있으니까 기준금리를 이런 그 거시경제에 맞춰서 올리긴 올리되 좀 천천히 올려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의견이거든요. 네. 뭐 이 말도 일리는 있어요. 네. 이 말도 일리는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뭐 하지만은 그 지금 봤을 때도 제가 봤을 때 11월, 12월에 한 차례 올릴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은 바로 내년 1월, 2월 달에 또 올릴 수 있냐, 올리냐 안 올리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내년까지 어떻게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좀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중요한 변수의 대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대선 전에 항상 이제 금리에 대한 상승 분위기가 네. 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 이 금리를 대선 전에 뭐 2-3번 올리는 거에 있어서 그런 흐름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 차례 아니면은 이쪽 1.5 뭐 이 정도 오르는 게 낫지 않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저희가 판단할 건 아니죠. 네, 저희가 네. 판단할 건 아닌데 우선 하지만은 지금 분위기상은 이 올리는 게 어떻게 좀 그 당연하다라는 분위기가 좀 가고 있는 게 좀 아쉽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경우가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 시사하는 바 뭐 이런 건데 네. 그 시장에서는 예전의 금리 인상의 충격을 보는 것과는 지금은 좀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수 있지 않겠는가. 네네. 과거의 금리 인상 때와 지금 환경은 다르니까. 그쵸. 네, 이런 이 시각이 있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선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이 금리를 올렸을 때 시장에 좀 충격을 좀 의식하는 표를 의식하는 쪽이라 그러면 사실은 이 부분을 조금 늦출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한 지금 수혜 얘기로 지금 또 뭐 관련 테마 이제 뽑아 오셨지만 네. 그 이미 또 선반영된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기난목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PMI 지수 그리고 또 뭐 지금 뭐 구매자 지수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매크로 지표들은 경기 둔화 쪽으로 향하고 있다 보니까 고용 지표도 안 좋잖아요. 네. 네. 이 금리 인상이라는 이 부분의 이슈가 우리 시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겠다. 이거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몰라요. 답은 없는 거고.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반대에 대한 의견이
그래 올리긴 올려라. 다만 이제 이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게 맞다. 뭐 지금 현재 뭐 경제가 뭐 우리나라가 이제 뭐 수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나아진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뭐 서민에 대한 어떤 GDP나 이런 부분이 급격하게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에 대한 인상 부분에 있어서는 더 신중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부분이고요. 자 이제 우선은 근데 이걸 떠나서 이제 주식시장 네. 측면에서 시장 안에서는 본다고 한다면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 옛날에 어떤 이건 지금 금리 인상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기저효과도 좀 있어요. 너무 많이 떨어뜨렸으니까 네네. 올리는 부분도 있는데 그 전에 어떤 금리 인상과는 좀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전에 이 금리 인상했을 때 주식시장 수혜를 봤던 업종들이 지금은 수혜를 지금 거의 안 받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관련 테마로 뽑아주신 게 은행, 보험, 핀테크. 잖아요. 근데 지금 은행 쪽 금융 지주사들 주가 상황 보면 안 좋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우선 제가 이 금융 쪽을 뽑아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으로 하겠지만 금리 인상이 촉발된 게 이 원자재 가격과 이제 물가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근원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이제 수혜주는 이제 원자재. 이 관련 수혜주라 볼 수 있겠는데 금리 인상만 놓고 본다면은 당연히 전통적인 이 은행, 보험 그리고 이제 핀테크 이 나눌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우선 뭐 은행주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인플레이션 수혜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하지만은 지금 은행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이제 금리가 이제 올랐을 때 어떤 이자 마진에 대한 수익 폭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네. 정부가 지금 대출 규제를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뭐 뉴스도 많이 봤어요. 이게 어떤 국민들의 좀 불만일 수도 있는데 금리를 뭐 이제 대출을 줄이는데 금리를 올린다. 그렇죠. 라고 하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이 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뭐 금리가 뭐 어떤 대출을 규제한다고 했을 때 어떤 그 전에 이자 수익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대출은 제한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 마진 스프레드를 유지를 하려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행 업체들 같은 경우는 금리 수혜해 줄 수 있겠지만 굉장히 이제 그 정부 정책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가 그 전에 어떤 금리 인상의 최대 수혜주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은 지금 주가에 반영되는 건 미미하다. 그렇죠. 라고 이미 말씀드려요. 시장에서는 매출에 대해서 실적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볼 수도 있다라는 시각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은행 업종이 금리 수혜제보다도 이제 정부 정책이 좀 바뀐다고 했을 때 그런 수익과 어떤 주가가 좀 더 반응을 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보험 역시 쪽. 네. 보험 쪽이 그나마 좀 정부 정책과는 좀 약간의 좀 리스크를 좀 경감시키는 업종이라고 좀 할 수 있겠고요. 이 보험 업종 같은 경우가 생보 손보가 좀 다르죠. 예, 그렇죠. 네. 지금 현재 뭐 코로나가 이제 되면서 코로나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생명보험사와 이제 또 손해보험사 간의 어떤 뭐 자동차 보험이 대표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 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도 자동차에 대한 보험에 대한 비중이 막 많은 뭐 그런 보험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적은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런 부분에 수혜가 좀 덜 받는 경우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위드 코로나가 되면 또 자동차 운행 많아질 거고 뭐 손해율 또 다시 올라가게 되면 손보사 입장에서는 또 좋은 게 아니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제 손해보험사보다도 생명보험사, 생보 쪽으로. 생보 네. 쪽에 관심을 더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핀테크는 어떨까요? 네. 그러니까 핀테크를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이 보험과 은행은 이제 금융 쪽이고 네. 핀테크는 지금 현재 비금융 쪽이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험과 이 은행과 보험 쪽에서의 어떤 잉여에 대한 수익이나 이런 부분이 핀테크로 많이 몰려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 뭐 대출이나 뭐 퇴직연금 이런 쪽에서의 공격적으로 나선다고 한다면은 이 핀테크와 관련된 기업들도 수혜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은행 쪽에서는 이 정책이 비우호적인데 네. 핀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전자금융거래법도 개정이 되고 그리고 핀테크 육성지원법도 개정이 되면서 오히려 좀 이 핀테크 쪽이 금융 쪽으로의 더 활성화가 된다고 한다면 이 핀테크 관련 금융기업들한테는 오히려 더 수혜가 더 간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뭐 위드 코로나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금리 상승기를 맞아서 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어떤 자산을 확대하기보다는 수익성 위주로 접근할 관련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익성을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일반 이 은행, 네. 보험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핀테크와 관련된 산업을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핀테크 관련된 이 분야는 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금리 상승의 또 다른 어떤 수혜 업종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쭉 들어보니까 이 지금 뽑아주신 관련 테마로 은행, 보험, 핀테크 중에는 그래도 가장 매력적인 핀테크로 오히려 느껴지는데 보험으로 뽑으셨어요? 네. 이번에 핀테크는 좀 너무 좀 광범위하죠. 아, 그래서? 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핀테크와 관련된 뭐 이렇게 금융 기업들 뭐 찾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우선은 이제 전통 은행에 대한 이 기업을 좀 한번 좀 봐야 되는 게 낫지 네,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역시 이제 은행 업종보다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한 리스크가 좀 그나마 좀 많이 좀 괜찮은 이제 보험 업종을 네. 이 인플레이션, 이 금리 상승에 대한 제 수혜 업종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 관련 종목들 좀 살펴보면서 좀 네. 최근의 기술적 흐름이 워낙 뭐 그렇게 썩 매력적이진 않았었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네, 좀 살펴보면서 어떤지 좀 봐주십시오. 네. 지금 이제 뭐 대표적인 이제 기업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손해보험이 보다도 생명 쪽이 좋다고 하더라도 네, 네. 생명 쪽과 손해보험 쪽에서 특화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을 하나 둘씩 살펴보는 게 낫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지금은 이 금리 상승 또 이제 배당에 대한 보험 업종 같은 경우도 배당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근데 수혜를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대표적으로 이제 종목이 삼성생명이죠. 삼성생 볼까요? 네.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생명 쪽도 그렇지만은 이 삼성이라는 이 브랜드 가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항상 보험 업종 쪽에서는 이 항상 탑픽으로 그렇죠. 꼽히는 네.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이제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 어떤 특화됐었던 부분이 전체적 판매는 약간 매년 이제 매 분기로 봤을 때는 둔화가 좀 되고 그렇죠. 있는데 네. 뭐 위험보험료 같은 경우는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서 마진은 그대로 좀 유지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뭐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주가가 이제 5월부터 주가가 좀 뭐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제 좀 주가에 대한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이 삼성생명의 이 목표 주가는 10만 원 이상. 은 꾸준히 좀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배당 성향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삼성생명이 그 전에 약간 이 주가가 이렇게 좀 정체됐던 이유가 이 삼성그룹주들의 대주주 지분 매각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약간 이 불확실성이 좀 많이 자리 잡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어떤 이제 이 삼성그룹 안에서의 이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한번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 이제 동양생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 동양생명 같은 경우에는 생명 업종 안에서 배당 순위 굉장히 가장 높은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전업주부분들, 네. 뭐 주부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동양생명이 지금 어린이 보험 쪽에서는 굉장히 좀 어떤 독보적인 위치를 좀 차지하고 있는데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동양생명 같은 경우에도 좀 순자산 가치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목표 주가를 굉장히 좀 올리고 있는 추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손해보험 쪽에서는 하나손해보험이 그나마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손보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 코로나에 대한 수혜가 있었어요. 네. 작년 말부터 좀 네. 있어서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도 이 4분기도 그렇고 3분기 실적에 대한 잘 부분이 나왔죠. 예, 네.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주가가 지금 5월부터 정체돼 있지만 뭐 크게 뭐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볼 수는 없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손해보험 안에서는 하나손해보험을 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증권사들도 이 하나손해보험의 목표 주가는 6,300원 이상은 계속 잡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분명히 지금 현재를 저평가로 좀 판단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가장 선호하신 종목 그러면 삼성생명일까요?
그렇죠. 네. 삼성생명. 아무래도 탑픽. 네. 그래서 이제 뭐 보험업종 안에서 고를 때 뭐 저도 이제 뭐 수혜가 되면서 주가 잘 오르는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삼성생명의 뭐 브랜드 가치도 그렇지만은 말씀드렸던 어떤 대주주 지분 매각 여러 가지 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이제는 좀 주가가 좀 상승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보험업종 안에서도 압도적인 자본을 뭐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런 삼성생명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봤을 때는 충분히 매수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현재가에 그러면 매수 가능하다. 네, 저는 괜찮다고 판단되고 네, 네. 있고요. 지금 이제 증권사도 11만 이상 받고 있는데 1차적인 목표가는 뭐 7만 5천 원 정도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근데 7만 5천 넘었을 때 뭐 제가 봐서 연말 갔을 땐 계속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1차로 잡고 그 다음에 돌파했을 때는 2차적 목표 주가를 상승을 해서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손절은 어떻게 볼까요? 손절은 뭐 6만 2천 원 정도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근데 이 가격까지 안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오늘 모선119 KTB 투자증권 여의도지점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어제와는 너무나 다른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유진아 캐스터, 현재 지수 수급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간밤 미국 시장과는 다르게 디커플링된 움직임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또 포인트가 FOMC 관망세가 되겠죠. 테이퍼링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 속에서 오늘 양시장의 상단을 막고 있는 움직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중 그래프 보면서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FOMC 경계 매물 출회로 인해서 코스피 3천선은 붕괴된 지 이미 오래전입니다. 더불어 시총 상위주의 종목들 대체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도 1%대, SK하이닉스는 1.86% 약세 움직임 띄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들도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수급의 연속성이 어제는 다르게 나타나진 않고 있네요. 외국인은 4,800억 원가량, 기관에서는 3,900억 원가량 매도하는 움직임 집계됩니다. 코스닥의 흐름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하락폭 축소를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이어가고 있고요. 천상을 겨우 지지하는 움직임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점검하겠습니다. 기간에 이어서 오후장에서 또 개인도 팔자의 자세에 힘을 합세하게 되면서 오늘 개인 같은 경우 263억 원 매도하는 움직임 확인됩니다. 자, 오늘장 특징 업종 종목은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어제도 요소수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동차와 또 그리고 화물버스 안에 꼭 들어가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품귀 대란이라는 키워드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틀째 강세 움직임 유니온은 가격 젠프까지 높게 오른 모습이고요. 유니온 머트리얼즈 19%대까지 슈팅 쏘아올리면서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점검하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코로나의 키워드인데 2,600
3,467명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간다라는 이야기는 좀 다르게 좀 움직임들이 좋지가 않네요. 경기 민감도들 살펴보겠습니다. 여행주 주르륵 모두 밀려나면서 음모권 패턴 그리고 있고요. 항공주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LCC, 저가항공, 대형주 모두 다 약세 움직임 띄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 많이 사갔는지 또 전문가분들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름하여 4가지 순서인데요. 자, 매매 고수 두 분이십니다. 타이거 인베스트의 황윤석 대표 그리고 모스트 인베스트의 이청원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청원 차장께서 지켜보시는 오늘장 특징이 어떤 종목일까요? 이 한솔 로지스틱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동사의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단순하게 동사뿐만이 아니라 물류 서비스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 결국에는 지금의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 나아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철도가 되든 해상이 되든 기타 항공이 되든 전반적인 물류 운송은 분명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실적은 우리가 중기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우 안정적일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매출액 같은 경우 2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약 36%, 영업이익은 200% 이상 증가했습니다. 물론 지난해 흐름 자체가 좋지 않았죠. 그래서 올해 실적은 지난해에 비해서 약간의 기저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앞으로 경제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게 되면은 동사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실적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해당 종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건 역시 기술적인 부분인데, 동사가 어제, 오늘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물론 오늘은 시장이 장 후반 소폭 밀리는 가운데 음목이 나오긴 했지만 240일 기준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내일 시가를 조금이라도 띄우고 출발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엄청난 거래량을 기반으로 주가 상승은 조금 더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실적도 받치고 있고 경제 상황도 조금 더 나아지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3개월 혹은 6개월 정도 중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더욱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류 테마에 또 엮이게 되면서 실적 개선 뚜렷하기 때문에 뭐 신고가도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좀 긴 시각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황인석 대표님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네, 제가 오늘 좀 특징적으로 봤던 종목은 현대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1월에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에 매각이 됐었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이유가 중남미 지역에서 대규모 수주를 했다. 그래서 88대 규모에다가 최근에 또 50대가 콜롬비아 쪽에서 추가적으로 들어와서 138대 규모의 건설 장비를 수주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산인프라코어는 오랫동안 발목을 잡았던 악재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 두산인프라 차이나를 둘러싼 재무적 투자자와의 6년간의 소송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제 주가의 발목을 잡았었는데요. 그것도 이제 완전히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급망 이슈라든지 또는 에너지 대란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원자재를 채굴하는 그런 나라들이 늘어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년 1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출하량이 증가될 거고 마진 확대가 기대될 거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차트상으로도 한번 보면은요. 바닥권에서 지금 거래들이 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개인들이 조금 매수를 하고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조금씩 입질이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다만 오늘은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윗꼬리가 길게 달린 십자형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뭐 지속적인 상승보다는 추세적인 우상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미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뭐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 회복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가 둔화되면서 물가는 오르는 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 또 미국의 테이퍼링에 이어서 우리 국내에는 또 금리 인상이라는 또 이슈가 있어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적당한 찬스가 오면 만약에 수익권이다 그러면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조정을 기다리시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자,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하기에는 좀 어려운 여건이라는 말씀과 함께 지금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관 쪽의 수급이 계속해서 좀 들어왔던 상황인데요. 어제 1% 상승을 했었고요. 오늘은 6% 좀 급등하면서 8,490원에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 네, 11월 3일 수요일 주식시장 마감을 했습니다. 양시장 마감 종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란 캐스터. 네, 확인하겠습니다. 양시장의 흐름은 어제와는 좀 정반대의 움직임입니다. 어느 정도 FOMC에 대한 짙은 관망세와 더불어서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했는데 시세 자금이 여기로 좀 쏠리게 되면서 시총 상위주들 주르륵 밀려났는데요. 여러 가지 영향들로 인해서 시장 하락하며 거래 마감합니다.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시가 3020선에서 출발했고요. 그리고 고가는 3020선, 시가가 고가를 만들어낸 뒤에는 하락하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2,969선까지 저점을 낮췄고 지금 장중 저점 부근에서 마감한 모습입니다. 1.25% 약세 움직임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들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노수급적인 측면들을 볼 수 있는데 외국인 기관의 움직임이 연속성이 없습니다. 아쉽게도 기관에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판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외국인은 대한전선, 카카오뱅크를 가장 많이 매도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코스닥의 흐름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흐름 비슷하게 흘러갔죠. 1011포인트에서 시가 출발됐고요. 고가까지는 2포인트밖에 껑충 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하락 전환하면서 오후 1시 20분경 1003포인트까지 1000포인트 가까스로 지켜내면서 오늘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수급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외국인들 어떤 종목들 가장 많이 매도했는가? GSE 그리고 이트론, K사인 등을 매도한 모습 확인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기관 안에서는 아모그린텍 그리고 피코그램 등을 매도한 모습들이 확인됐습니다. 네, 양시장에서 또 상승률과 하락률 컸던 종목은 또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워낙 오늘 키워드 카카오페이 또 아닐까요? 네. 먼저 상위권의 종목 보겠습니다. 코스피 상장했던 카카오페이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시가는 또 18만원부터 시작을 했고 19만 원, 20만 원, 23만 원까지 쭉 올라갔다가 오늘 드디어 종가는 19만 3천 원에서 거래를 좀 마칩니다. 7%대 그나마 좀 선전한 움직임 나타내면서 거래를 좀 마치는 움직임이었고요. 화학주를 섹터 좋습니다. 남해화학 9% 그리고 코스코화학, 롯데 정밀화학 5%대로 견고한 흐름 보여주면서 거래 마감합니다. 하위권에 있는 종목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카카오 안에서 관련주 보시면 본주는 좀 빠졌습니다. 2% 약세 움직임,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7%대까지 쭉 밀려나면서 하락 마감한 움직임이었고요. 조선주 앞으로의 실적 기대된다 쭉 길게 보자라는 이야기들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엔진까지 해서 오늘 조선주 안에서 대우, 조선해양 4% 약세 움직임 보이면서 거래 마칩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하위권 보시면 상위권도 봐야겠죠. 코스닥 상위 종목들입니다. 스카이 ENM입니다. 주식 병합 거래 재개 후에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상한가 안착했습니다. 살펴보시면서 개별적인 수급들 점검하셔야 될 것 같고요. CTK입니다. 썩는 플라스틱 개발 소식으로 인해서 상한가 안착합니다. 밑으로 보면 에코프로도 오늘은 또 슈팅 좋게 나왔죠. 15% 강세 움직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하위권들은 오늘 또 저 시세만 점검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들의 수급 급등락이 좀 심한 편입니다. 제약주들 참 좋은데 그 안에서도 바이오, 제약 안에서 HLB 파워 그리고 HLB 제약 이 관련 그룹주들은 모두 다 주르륵 빠지네요. 점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이제 내일장 시초가에 또 어떤 종목 공략해 보면 좋을지 종목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청원 차장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 내일장 시초가 공략할 종목으로 국보디자인과 KB금융을 주목하고 계신데 사실 빅머니 일부에서 국보디자인에 대한 좀 종목 분석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KB금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국민은행을 보유하고 있는 한 가지 금융 지주사예요. 지금 금융주들 그중에서도 은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상승 모멘텀이 있다면 역시나 아마 금리 인상이 될 겁니다. 오늘도 기사가 많이 나왔죠. 금리가 결국에는 1.5%에서 1.75%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망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거시 경제 내용을 조금 봐야 돼요. 통상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유동성이 회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전반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은 결국에는 정부가 현재 경제 상황이 괜찮고 인플레이션에 대해 어느 정도는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한 가지
신호입니다. 결코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금리 인상이 조금씩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이자 수익, 이 순이자 수익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은행 그리고 금융지주사의 실적 개선은 무난하게 나올 겁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역시나 시장이 되겠죠. 개인적으로 시장이 지금 이리저리 조정을 조금 받고는 있으나 저는 그래도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 이러한 실적 장세가 나오면 시장은 충분히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어제도 미 증시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상장사의 경우 실적 개선이 지금 뚜렷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금 넓은 시점에서 살펴보게 되면 지난해에는 통화정책으로 즉 유동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장세가 펼쳐졌다면 지금은 그리고 앞으로는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장세가 분명히 펼쳐질 거라고 봅니다. 며칠 전 삼성전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반도체 쪽이 조금씩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하는 점에서 시장이 회복이 되면 필연적으로 금융지주사는 물론이고 시가총액 상위를 형성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 상승은 무난하게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KB금융을 여러분들이 단기가 아니라 중기나 장기적으로 한번 편입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최근에 주가는 조금은 좋지 않습니다. 시장의 영향이 역시나 크다라고 보여집니다만 그래도 55,400원 정도, 특히 오늘 2% 이상 하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담아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표 가격은 제가 65,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5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앤셀 기간으로 보시면서 또 금융주 선택해 주셨는데요. 일단 앞으로의 또 금리에 대한 이야기로 수혜 예상된다라는 한 줄 평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황유서 대표님 내일 금융주 쪽 볼까요? 아니면 다른 섹터 보는 게 나을까요? 저는 지금 핫한 섹터가 게임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뭐 넷게임즈 같은 종목이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이제 M게임인데요. 오늘은 조금 하락폭이 컸습니다. 신작이라고 하는 이모럴이 이제 구글 인기 게임의 1위가 됐고요. 애플 앱스토어에 진출했는데 이 M게임은 이제 중국 기반으로 해서 메이저를 중국 시장으로 하는 그 게임 업체예요. 그래서 열혈 강호 또는 신열혈 강호 이런 걸로 해서 중국 시장을 메인으로 하고 이제 동남아 시장을 공략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보면 한번 슈팅이 나왔다가 장기간 조정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에서 대규모 규제가 일어났다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시장에서 조정을 좀 길게 받았고요. 실적으로 보면 10분기 연속 흑자, 그다음에 AR, VR 테마파크도 가지고 있고요. 블록체인 기반의 그 게임 출시를 하고 있어서 이미 뭐 그런 메타버스나 이런 쪽의 그런 흐름들은 다 이미 섭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면 이 단기간에 급등한 이후에 음봉이 좀 세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술적 분석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보면 이렇게 상한가 가고 나서 살짝 음봉 나온 다음에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고점에서 기관들은 차익 실현을 했고요. 외국인들은 조금씩 담아가고 있는 흐름이 나옵니다. 개인들도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고요. 근데 보면 이 상한가 친 게 이제 30%라고 하면 지금 이틀 빠진 게 10%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변동성이 큰 장에서 내가 지금 추격 매수를 해서 물려 있다라고 고민하시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여기 구간에서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이제 지지선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5일선 부근이 이제 녹색 선이 이제 5일선 부근이고요. 그 밑에가 이제 11선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5일선, 요 밑에가 이제 11선인데 그래서 저는 매수가를 이제 내일 시초가 정도로 공략을 하고요. 목표가는 이미 12,450원 신고가를 돌파한 상태에서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표가는 15,000원으로 보고요. 손절가는 여기 11선이 있는 10,000원 선이 이탈되면 손절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근데 그 변동성이 크니까 오늘 많이 빠졌다고 너무 낙담하실 필요는 없어요. 30% 오른 다음에 이틀 연속 하락해서 10% 조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게임주들은 지금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지금 약세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버티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 전문가 의견 참고하셔서요.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황윤석 대표, 이청훈 차장, 또 윤나 캐스터 수고하셨어요.
최근 은행의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가운데 차주들의 이자 부담 급증에 대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50조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보였습니다. SM상선이 일반 청약을 하루 앞두고 상장 추진을 철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요즘 금융권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정금리 대출이 유리할지에 대한 고민 역시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희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네, 최근 대출 금리가 부쩍 올랐다고요? 네, 은행권의 대출 금리 상승이 심상치 않습니다. 10월 한 달간 1% 가깝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 5년물 은행채 금리와 연계된 상품의 금리 상단은 5.38%까지 올랐습니다. 한 달 새 0.7%포인트 인상된 겁니다. 신용대출 역시 한 달 사이 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최근 대출 금리 상승가 가팔라진 것은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 금리가 올라간 데 있습니다. 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영향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문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25일로 예정된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가능성이 커 시장금리 상승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에선 기준금리 인상 시 대출금리가 6%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고정금리 대출이 변동금리 대출보다 이자 부담이 높고 대출 대환 시 중도 상환 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추세적인 금리 상승기에는 고정금리 대출이 더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무작정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기보다 시장금리 추세나 자금의 장단기 성격 등을 꼼꼼히 따져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이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격차가 큰 상황에서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하여 고정금리를 꼭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당장은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시다가 추후에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좋은 선택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대출금리 상승으로 차주들의 이자 부담 급증과 이에 따른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은행이 중도 상환 수수료 감면과 면제 등을 통해 빚 관리에 나서고 있는 만큼 금융권 전반으로 이런 움직임이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유통업계가 다음 주 빼빼로데이를 앞두고 마케팅에 한창입니다. 주요 편의점들이 MZ세대를 공략해 이색 브랜드와의 협업 상품을 대거 내놓고 있는데요. 업체별 마케팅 전략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이혜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편의점 앞에 각종 선물 꾸러미가 진열돼 있습니다. 11월 11일 빼빼로데이를 맞아 업체가 준비한 기획 상품들입니다. 유통업계는 통상 빼빼로데이, 밸런타인데이 등 행사일에 맞춰 마케팅에 힘씁니다. 올해도 주소비층인 MZ세대를 겨냥해 컬래버레이션, 즉 이종 브랜드와의 협업을 콘셉트로 잡았습니다. 곰표 맥주로 인기를 끈 CU 편의점은 곰표와 세트 상품을 내놓습니다. GS25는 카카오의 인기 캐릭터를 포장재에 활용했습니다. 비대면 선물 경향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는 기획전도 엽니다. 세븐일레븐은 전 점포에 감사 문구가 적힌 종이띠지를 배포했습니다. 비닐 포장 대신 종이를 사용하도록 해 선물에 친환경 의미를 더한 겁니다. 이마트24는 빼빼로 행사 상품을 구입하면 명품 커플링, 운동화 등 고액 경품을 추첨을 통해 제공하는 이벤트도 엽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빼빼로 판매 대목이 예상되는 만큼 관련 마케팅에 열중한다는 업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빼빼로는 지난해 연매출 1,000억 원 이상을 넘긴 유일한 스낵 품목입니다. 특히 연매출의 70%가 빼빼로데이가 있는 하반기에 발생합니다. 제과업체뿐 아니라 유통업계가 빼빼로데이 마케팅에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행사를 고객들이 더 유익하게 즐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기분 좋은 경험이 매장 방문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통업계는 이달 위드 코로나 시행과 맞물리며 여느 때보다 강한 빼빼로데이 특수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데일리 TV 이해랍니다. 지난 3분기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48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6% 증가한 48조 2,26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1년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특히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 1년 전보다 26.9% 증가한 34조 9,581억 원으로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의 73%에 달했습니다. 상품군별로는 추석 명절에 따른 이동과 여행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여행 교통 서비스 거래액이 40%, 음식 서비스는 36.8%, 가전, 전자, 통신기기가 25.8% 순으로 늘었습니다. 내일부터 공모청약을 진행할 예정이었던 SM상선이 상장 추진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SM상선은 오늘 공시를 통해 상장 추진 철회 신고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SM그룹 계열사인 SM상선은 2016년 한진해운의 인력과 영업자산을 인수해 설립됐고 주력 사업은 컨테이너 운송입니다. 공모가 희망밴드로 18,000원에서 25,000원을 제시했고 지난 1에서 2일 수요 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한 후 4에서 5일 양일간 일반 투자자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요 예측 과정에서 시장 가치 평가가 기대를 밑돌면서 주관사인 NH투자증권과 협의를 통해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시몬느 액세서리 컬렉션 이후 두 번째로 최근 공모주 옥석 가리기 심화 분위기가 상장을 앞둔 예비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혜원 앵커가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렸고요. 오늘 빅머니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2시 빅머니 1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